자, 계속합니다. 408페이지. 자, 요거는 별표하에서 외워두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잘 작성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공정하게 표시되는 거냐? 어렵지 않아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하면 공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로 보겠다 이 소리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외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고,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준수해서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주석에 명시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재무제표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준수하여 작성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자, 또한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 부적절한 회계 처리는 해서는 안 된다. 다음 2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적어도 경영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계속 기업에 의거해서 재무제표를 경영진은 작성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자, 기업은 현금 흐름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자, 우리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 표시. 자, 재무제표에 특정한 항목을 인식하는 경우 성격이나 기능 면에서 상이한 항목이라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유사한 항목이라도 해당 거래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요하다면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성격이나 이런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통합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자, 네 번째가 중요성과 통합 표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계하지 말아요.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계하면 안 되고 수익과 비용도 상계하면 안 되는데, 다만 한국재택 국제기준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은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해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고 빈도, 적어도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하라는 거. 다만 보고기간을 종료일을 변경해서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왜 미달하는지, 왜 초과됐는지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주석으로 보고를 해줘라. 자, 그 다음에 비교정보.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죠.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하도록 이계년치를 같이 보고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도 비교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이런 내용 한 3번 정도만 쭉 읽어주시면은 간단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표시해라. 자, 어떤 경우가 제외되는 거예요? 사업 환경이 변화됐거나 회계의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보고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 8가지는 꼭 좀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23회 때 기출문제 보세요. 자, 재무제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우리 408하고 410페이지 조금 아까 8번까지 제가 한 3번 정도만 좀 정독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나올 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1번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라. 기억나시죠? 2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평가해야 되고,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하라고 했죠. 4번째 부적절한 회계 정책에 대하여는 공시나 주소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면 정당화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조금 아까 어디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 408페이지의 1항 공정한 표시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의 준수, 마지막 구절. 그러나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소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얘기를 그렇게 문제에서 거꾸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한 3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죠? 5번 재무제표의 목적을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제표의 목적이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만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자, 411페이지에 이제 각 재무제표의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411페이지의 하단이에요. 일정 시점 왕별하시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기록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밑줄입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유동성이나 재무적 탄력성이나 수익성이나 위험을 평가하는데 재무상태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거기 재무적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재무적 탄력성이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자, 412페이지 보십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것은요, 적어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적어도 최소한 이런 정도는 나타내래요. 자,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단기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항목별로 보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최소한. 그 다음에 부채는 자, 먼저 중간에 금융부채, 충당부채, 매입채무나 기타 채무, 법인세 관련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으로서는 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 그 다음에 비지배지분,
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별로 특히 자산과 부채 항목에는 최소한 어느 것은 보고가 돼야 되는구나 하고 읽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와요. 다음 중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정하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뭐 1번 유형자산, 2번 무형자산, 3번 생물자산, 4번 당자자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당자자산 이런 건 여기에 없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죠. 자,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기출문제는 이건 너무 쉽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타나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놈이 답이다. 자본금은 자본, 성급보험료는 자산,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 이익준비금은 자본, 임차료는 비용이잖아요. 따라서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 왕별. 자, 원래 이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느냐? 먼저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현금화되기 쉬운 방법부터 배열을 하래요. 그러니까 현금화되기 쉬운 놈부터 차례 보고하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고, 자, 또 하나는 뭐야? 유동 비유동법. 유동 비유동.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어느 걸 먼저 써도 돼요?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혼합법이죠. 혼합법은 유동자산, 그리고 현금화되기 쉬운 속도, 비유동자산, 그리고 얘를 섞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이 요거죠, 요거. 자,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 비유동,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해서 표시한다. 그러니까 요게 더 목적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요걸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은 요걸로 가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걸로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서 기업이 선택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자, 2번이 유동성 순서 배열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혼합법. 자,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떤 거냐, 거기다 왕별해 주세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원래가 이제 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느냐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자, 유동자산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으면 유동자산,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동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유동자산. 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한이 보고기간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12개월 이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유동과 비유동은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보고기간이 속한 말로부터 1년 이내예요. 오늘이 지금 2021년 2월이다. 그래도 내년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일이고 내년 말까지 현금화된다면 걔는 유동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유동부채. 자, 유동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자,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부채입니다. 414페이지의 박스. 자, 먼저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된대요.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걔는 유동부채로 구분하라. 항상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415페이지에. 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 1번,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네요.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은 유동자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자, 정상 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있어야죠. 있는 자산이 유동이고 없으면은 비유동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바로 아웃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413페이지의 중간 박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상단의 박스, 요거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416페이지에. 자, 포괄손익계산서.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손익계산서로 나눈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416페이지 박스에 있는 게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고, 그 다음에 417페이지 상단이 하나의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를 같이 보고하는 거, 아까 시간에 그려드린 거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18페이지 중간에 박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자, 적어도 이제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1번 수익, 2번 영업이익, 3번 금융원가, 4번 지분법 적용 대상 지분, 5번 법인세 비용, 자, 6번 중단 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 금액.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포함을 해라 그랬는데, 뭐 6번 같은 거는 거의 4번하고 6번은 우리 주간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항목이나 제목, 중간합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다 완별하세요.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손익 항목 절대 표시할 수 없다. 광별. 자, 한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간 수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표시하라. 자, 기타 포괄 손익은 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의 구성 요소와 재분류 조정 419페이지예요. 단기 순이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그거는 첫 번째.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 중에서 채무상품, 지분상품은 안 되죠. 지분상품은 잉여금으로 가고,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게 채무증권이라면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자, 요 세 가지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거고,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에는 재평가 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 자, 얘네들은 단기손익에 절대 넘어갈 수 없었죠. 그냥 잉여금으로 대체했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그것도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D급번에는 A, B 이 두 가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분류. 자, 비용의 분류는 성격성 분류와 기능별 분류. 자, 성격별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능별 보고는 묶음으로 보고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판매비, 일반 관리비, 뭐 금융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분류를 해요. 그 대신에 기능별로 분류를 했으면 자 다시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격별로 다시 추가 공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성격별로 추가 공시를 하죠. 따라서 성격별로 보고를 했으면 기능별로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기능별로 보고가 됐을 때는 다시 그에 대한 성격별로 추가 공시를 해주라는 거. 이것도 말장난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기능별 분류법은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따라서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기업의 감가상각비나 종업원의 급여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보고할 때는 자 성격별로 추가 공시를 하는 거고 성격별로 분류했으면은 이거 뭐 항목별로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기능별로 다시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는 뒤에 다시 한 파트로 딱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3의 주석. 자, 주석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우리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주석에는 박스, 재무제표의 작성 근거와 사용한 회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자,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 자, 재무제표 별지에다가 또는 말미에다가 별도로 보충적인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게 요게 주석이죠. 따라서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주석의 표시 방법. 그리고 아까 우리 기업이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그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반드시 기록을 해놔라 그랬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중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 이런 것들도 주석에다가 보충 설명으로 기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건 쭉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문제는 다 지난번에 풀었던 내용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성 배열법, 유동비유동법, 혼합법으로 하는 거고 반드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할 필요는 없죠. 거꾸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비유동 자산을 먼저 기록하고 그 밑으로 유동자산 기록해도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라면 재무상태표의 항목이나 제목, 그 다음에 중간합계 요거 추가로 공시해도 된다. 자,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고, 자, 5번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라. 우리 아까 항목별로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거 있었죠? 자, 앞으로 또 돌아오시면 자, 어디에요? 자, 41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자본과 부채 중에 다음의 항목은 적어도 최소한 이런 거로 나타내라. 매입 채무가 얼마고 기타 채무가 얼마냐, 충당 부채가 얼마냐, 금융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항목별로 표시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죠. 따라서 매입 채무와 충당 부채는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겠죠. 금융 부채도 역시 따로의 표시. 자, 그래서 1번에서 틀린 것은 1번만 틀린 항목이 되겠네요.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거. 이건 너무 쉽죠? 자,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표시가 되니까 1번 납입자본 들어갑니다. 2번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이거는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가야죠.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정상적이면은 매출원가로 가야 되고요.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표시되니까 재무상태표에 올 틈이 없죠. 그래서 2번만 정답.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이고요. 자, 재무상태표에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야죠. 회계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고서는 회계기간이 되고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5번 투자부동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다음의 재무제표 중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기업의 이익계획이나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 이건 뭐 기업의 이익계획 그러면 바로 손익계산서가 눈에 떠올랐어야죠. 자, 정답은 2번 포괄 손익계산서가 정답이 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 유사한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4번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1번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표시해야 된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게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으로 해도 되고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도 되고 혼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번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공보를 자,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그랬죠? 자,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그걸로 끝. 그러니까 기능별로 보고할 때 성격별 추가 공시가 필요한 거죠. 2번 땡. 자, 3번 자본 변동표는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자, 자본의 변동은 투자자의 자, 추가 출자 또는 인출, 자, 또는 뭐예요? 배당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죠. 따라서 자본 거래를 제외하면 안 되지. 자본 거래를 포함하여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보고서죠. 자, 3번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 자본 변동표는 자본 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지. 자본 거래에서 나타난 걸 제외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회계 선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아니잖아요.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자,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으로 각각 세분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있죠. 4번도 X. 자, 5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아까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회계 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을 우리 주석에다가 별도 보고하는 거죠. 자, 따라서 5번이 옳은 답이다. 1, 2, 3, 4 어디가 틀렸는지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번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에 포함될 수 없는 거.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안 되는 거. 금융원가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 포함해야 되고 당기순이익 들어가야 되고 특별손익 안 되죠. 자, 특별손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까 제가 요거 꼭 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자 418페이지 4번 418의 4번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자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절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자산의 재평가 차익 자 재평가 잉여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6번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할 때 구분해서 표시할 최소한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별도 표시죠. 투자부동산 별도 표시, 무형자산 별도 표시, 당좌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생물자산 포함됐죠. 자, 그 6번하고 어디로 오시느냐. 교재 412페이지. 자, 자산의 분류. 자, 한 번 더 밑줄 그세요. 자산은 적어도 최소한의 구분, 유형자산 보고해야 되고요.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당좌자산은 별도로 보고되는 자산이 아니다. 자, 4번이 땡. 자, 7번 집합손익계정의 차변합계가 25만 원이고 대변합계가 30만 원이래요. 자, 마감분계로 오른 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기초적인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정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비용이 자, 대변에는 수익이 자, 비용이 100인데 수익이 300이라면 자, 2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이게 개인 기업이면 자본금으로 가고요. 법인 기업이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 박치기 하면 자, 차변에는 손익 200. 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200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차변의 손익, 자 대변에는 미처분이란 말이 빠졌죠. 이거 왜냐면은 이거를 꼭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안 가고 이익 잉여금으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12월 30일이래요. 자, 3월 20일 날 자,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합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요? 이익준비금으로.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미지급 배당금. 자, 미지급 배당금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배당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 자,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으로 자, 30. 그러면은 자, 요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니까 10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190만 원이 처분됐어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2월 이익잉여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요 2월 이익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집니다.
그 다음 연도에 150이 나오면 여기 전기에서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이 10만 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요?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으로 가야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160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꼭 잃을 필요가 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을 생략해도 관계없죠. 보세요. 자, 먼저 12월 31일 날 자, 차변의 손익 200, 배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보내요. 2월 이익잉여금이 200. 그랬다가 3월 20일 날 이익이 처분돼요. 그러면 대변에는 이익준비금이 10. 자, 미지급 배당금이 처분한 건 똑같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 100. 자, 주식의 배당,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50.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 30. 자,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안 만들어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이 여기서 없어집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1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인데 190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10만 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다가 다음 연도 12월 말일 날 차변의 손익이 자, 150이 나오면 여기 어디로 가요? 그냥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 150이 넘어가면 자, 우리 아까 200에서 190 처분하면 10이 남았는데 여기서 150이 합쳐지니까 160으로 결국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하나만 만들어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차변의 손익 2배,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 그냥 이익잉여금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차변에 집합손익 5만 원, 자, 대변에는 이익잉여금이 5만 원으로 나타나면 된다. 자, 하여튼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나머지 또 문제 풀어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합니다.